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 콩앱 또 라디오로 들으시다가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참고해서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첫 코너 뉴스픽 문을 열어보죠. 월요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좀 정치 뉴스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당 비대위에서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최근에 계속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피선거권이 있다면서 지금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밝혔다고 하죠. 자, 이것이 뭐 어떤 당의 조항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지, 박 전 위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내용 저희 조으론 변호사와 함께 좀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박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13일 날 이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직후에 당 쇄신을 위해서 그 박지원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이제 공동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발표를 해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일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이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2월에 입당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6개월이 지나야 이제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가 돼서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6개월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이것을 좀 당무위원회나 비대위원회에서 자신에게 피선거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좀 적용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원 측에서요. 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이제 출마 불허 방침을 밝혔어요. 그러자 이제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불복을 한 겁니다. 나에게는 지난 4월 1일에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서 84.4%의 찬성을 얻어서 비대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임시 당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 당시에 투표를 통해서 피선거권을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박탈된 적이 없으니까 여전히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유권 해석으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주지 않으면 나는 피선거권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당대표에 나가겠다.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뭐 당대표와 이제 비대위원장은 엄연히 다르고 또 이 부분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비대위원이 이미 결론을 한번 내린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뭐 당원 당규는 그렇지만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청년 정치인이 이번에 한번 당대표에 출마를 해서 선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기회를 주자. 그런 네. 의견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비대위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두 분의 입장 좀 들어볼까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지도부에 어느 정도 지금 해석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게 법적인 조항처럼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당원 당규를 갑자기 고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판단의 권한을 일부분 지도부에게 준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네. 첫 번째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일부의 공격이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건 저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민주연구원. 그쵸, 이건 있죠. 민주당의 공식 민주연구원. 조직이에요. 네. 민주연구원에서 6일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방선거를 통해 희망을 찾은 요소로 뭘 들었냐.
첫 번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선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박지원 위원장의 5대 혁신안을 들었습니다. 이 중 박지원 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보면 5대 혁신안이 분란 속에서도 넓은 국민 공감대를 확보했다. 전 이 국민 공감대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들어설 계기를 만든 성과이다. 근데 당의 공식 기구에서는 이렇게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당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비난에 가까운 용어를 쓰고 있다 보니 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좀 모순된 결과네요. 그렇죠. 네. 더불어서 2030 여성의 전폭적 지지도 희망의 요인이라고 민주연구원이 접으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20대 여성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기구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예. 일각에서는 계속 비난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전당대회에 나오냐라고 하는 정치적 해석은 지금 충돌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로 민주당만 봐서 박지원 위원장이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봤을 때 네.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 활용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지금은 마치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재명 대 97그룹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국민들이 보이기에 그렇게 희망적이고 과연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인인지 그리고 대선에서 외쳤던 지금 청년 정치인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인지는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대선 때와 지금 뭐 양당이 전혀 달라졌죠, 좀.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 중에 박지원 위원장처럼 젠더 문제에 정말 집중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있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도 박지원 위원장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나아갈 기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뚜렷하게 제시를 해준다면 오히려 대선 전에 입당을 했던 2030 여성들의 관심을 계속 당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정책으로 아쉬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이것은 뭐 어떤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이다라는 지금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 이거를 법적인 문제로 예. 보면 어떨까 이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피선거권은 이제 내가 어떤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그렇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도 보면 공직선거법 이런 데 보면 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뭐 나이 제한이라든지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자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관련해서도 피선거권이 이제 당원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피선거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당대표의 피선거권이라고 해서 조항이 따로 있고 원내대표의 피선거권이라고 해서 다 조항이 각각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에 한해서 이제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권리당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월 이상 여기에서 입당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 자체에서 당의 합의로서 어느 정도의 시기는 이 당에서 몸을 담고 있어야만 그 당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무시하고 물론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 예외를 적용할지 말지 또한 당 내부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당 내부에서는 원칙 규정을 들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외를 적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원 당규의 원칙에는 조금 위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미 피선거권이 그렇죠. 나한테 부여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또 없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요. 일단 피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 비대위원장의 위치에서 피선거권이 주어져야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이거는 지금 제가 당원 당규를 좀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네. 이거를 제가 어디서 볼 수 있었냐면요. 이제 피선거권 관련한 규정이 이제 당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당규에 보면은 피선거권 관련 조항들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이런 것에는 이제 피선거권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비대위원 관련해서는 전혀 그 피선거권 언급이 대한 없다. 언급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대위원장은 이게 임명된 것이다. 임시직이고 임명된 것이지 선출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고요. 네. 그 당시에 투표를 했었던 그 부분이 피선거권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주기 위해서 투표를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비대위원이라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제도, 형식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투표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선거권이 그때 주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예. 가사 피선거권이 그때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때 예외를 우리가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예외는 이게 보편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미성년자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가 없죠.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 번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그 미성년자가 앞으로 계속 어떤 법률행위를 자기 네. 혼자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점들을 보면 그때 피선거권이 예외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어떤 또 그런 피선거권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번에 또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야 그런 예외를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풀이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합니다. 당원 당규라는 건 결국은 이제 당 대표는 당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이렇게 짧은 기간 와서 하는 경우에 당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박 전 위원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정치적 판단에 따르게 할 것인가? 당원 당규에 따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게 지금 이 엇갈리고 있는 논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도부는 또 어떤 점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이미 비대위에서 내린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아쉽다고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도 당원 당규와 좀 맞지 않는 결정을 지도부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결정을 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자꾸 예상을 둬서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지도부 내에서 검토를 하고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 더군다나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계속 이긴 정당이 아니라 돌아보면 재보선까지 포함하면 3연패를 한 당이에요. 비대위도 지금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꾸려진 비대위예요. 첫 비대위가 아니고. 예, 그렇다면 기존과는 뭔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관심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실마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정치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박지원 위원장이 나 정치시켜주세요. 나 대선 후보랑 같이 뛸래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에서 대선 직전에 영입을 한 거죠. 영입을 네. 해서 상당 부분 2030 여성들의 마음을 잡는데 그래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 그런 부분은 다 논하지도 않고 일각에서 비난만 쏟아지는 가운데서 이런 결정을 내리다 보면 박지원이라는 굉장히 어렵게 영입해서 키우려던 인물이 받는 정치적 타격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고등학생을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경우도 있어요. 네. 정말 파격적이었고 대선 후보가 청년 당원들을 영입을 해서 같이 하는 간담회도 했고 그렇죠. 그런 모습과 지금 박지원 위원장에게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이 너무나 마치 딴 세상 일처럼 보이는 여기서 보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선거 때 민주당에 들어가도 되나? 내가 저 당에 들어갔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네.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층을 중요한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보면서도 과연 이걸 끝까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음 선거나 그 후의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곳이 정당이잖아요. 네. 정당인 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예외 규정은 당무위원회라든지 비대위원회에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 청년 정치인이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에 영입이 되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태를 보면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옹호해주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목소리들은 거의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물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잘한 거 다 잘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뭐 못했다고 해서 이것을 자기네들이 선거를 위에서 모셔와 놓고는 이거를 무작정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 무작정 비판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이 청년 정치인이 이 당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정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여성 청년 정치인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입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또 가보도록 하죠.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에 지금 여성가족부 일부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정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간략하게 좀 저희가 들여다보죠. 예, 여성가족부에서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이른바 버터나이프 크루라고 불리는 4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30일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버터나이프 크루라는 것은 2019년 처음 출발을 했었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활동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도 관련자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신 적도 있는데요. 네. 지난 5일 여가부 입장은 이제 버터나이프 크루 4기 사업 추진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용은 이제 그 내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에 여가부가 입장을 번복했는데요. 네. 이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가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젠더 갈등 해소 효과라든가 성병 불균형의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문제 제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전날인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사업을 놓고 여가부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특정 이념에 편향적으로 세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고요. 특히 여가부 장관과 통화에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했다라는 글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의 전화 한 통화에 뒤집힐 수가 있느냐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두 가지가 있네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또 이렇게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이 버터나이프 클루라는 사업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 두 부분이 이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조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일단 이미 사기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며칠 만에 네. 없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의 그렇죠. 입장인 거잖아요.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정책적인 부분이고 이게 법적인 권리로서 구축된 것이 아니고 물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망침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걸 뒤집는다고 해서는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렇죠. 국민들이 입을 박탈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진행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권성동 씨의 그 원내대표의 네. 페이스북을 보고 과연 이 버터나이프 크루가 이렇게 편향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던 것인가라고 해서 지난 사업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버터나이프 크루가 어떤 정치적 아니면 성별에 치우치기보다는 성별 갈등, 그러니까 젠더 갈등을 좀 줄이자라는
내서 이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들을 했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예를 거기서 들어보면? 제일 네. 제 눈에 띈 것은 육아빠 반상회라는 것입니다. 육아빠 반상회. 보통 이제 반상회라고 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그렇죠. 많이 가죠. 그리고 또 이제 학부모들 모임과도 이제 엄마들이 네. 거기에 참여를 하니까 요즘은 사실 다양한 가족 관계의 형태 속에서 홀로 양육을 하는 아빠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죠. 이 아빠들은 사실상 엄마의 모임에 잘 끼지 못합니다. 네. 엄마들이 잘 끼워주지도 잘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양육을 하는 아빠들의 그런 걱정, 고충 이런 것들을 덜어주는?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연 같은 것들을 아.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그런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뽑혔었는데 그런 거군요. 네. 이런 것만 본다라면은 사실 이것이 여성에게 어떤 편향적인 이념을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러지 네.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많을 것 같고요. 물론 여성들에 대한 뭐 여성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물론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성과 남성을 또 갈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갈등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좁혀보고 해소해보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작품 프로젝트를 선정할지는 그 심사 단계에서 그런 그렇죠. 갈등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프로젝트 자체를 이렇게 뭐 전화 한 갈등을 통으로 유발하기보다는? 없애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버터 나이프 크루의 올해 4기 사업 추진 내용 중에 되게 굉장히 주목한 내용이 있는데 예. 젠더 갈등 완화하겠다고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예. 젠더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는 유발할 건지? 수 있는지가 예. 의문이고요. 두 번째, 공정한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세 번째, 청년층의 우울증 극복을 위한 마음 돌봄 프로젝트. 이건 남녀 청년 모두를 위한 거고 현실적으로 최근에 그러네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 지금 아닙니까? 청년들의 우울증이 많이 올라갔다는 게 많이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죠. 마음 네. 돌봄 프로젝트 이런 내용이고 사실 좀 필요한 거죠. 예, 현장에서. 말씀해 네. 주셨듯이 육아하는 아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문화상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이 지원하는 됐었고 방법. 제가 그 예전에 했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니까 네. 그 핑크텍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네. 해외에서도 계속 문제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서비스나 물품 같은 경우에 개선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데 네. 이 핑크텍스 프로젝트를 버터나이프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하면서 이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팟캐스트로 했는데요. 이 팟캐스트의 청취자의 40%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부는 이게 여성 편향적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방증을 해주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일각에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신중하게 시작하고 신중하게 맺어야 정부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더 이 젠더 갈등이 좀 완화되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